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반도체 생산국에 미국 내 투자가 없을 경우 수입 반도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는 국가별 협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에 국내 업계에서는 현지 투자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구매를 방해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관세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환 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 시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 노출 달러 자산은 외환 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해 충격 흡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실적 기대가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에 안착할 경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4,4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주는 여전히 랠리를 펼쳤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당연히 마이크론이었습니다. TSMC의 전 회장이자 현재 마이크론의 이사로 있는 인물이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식 2만 주 규모를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함께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펀더는 여전히 튼튼한 상황이지만 미국 쪽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함께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부당 이득과 관련한 부분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지금 희비가 엇갈렸죠. 네이버가 탈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보스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보스 포럼 기간을 전후로 해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케빈 헤싯에서 케빈 워시로 지금 변화된 상태 속에서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에 축소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채 금리가 반응을 시작하게 했다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180조 청구이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서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 정도의 거액의 금액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신의 오픈 AI 초기 제공한 자금, 인맥, 브랜딩 조직화 기여 덕분에 이제 두 회사가 얻은 이익이 커졌는데 그 몫을 돌려받아야 된다며 부당이득, 이제 롱 게인스라는 반환 성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얻은 이익을 약 산정하기를 약 655억 달러에서 1,094억 달러 사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얻은 이익은 133억 달러에서 251억 달러로 이제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최대 1,340억 달러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초기 설립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라면 현재 기업 가치 구조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를 이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80조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가 이제 이런 가격표를 붙인 핵심 배경은 오픈 AI 설립 당시 내세웠던 비영리 공익 중심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공익 목적을 위한 안전하게 AI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오픈 AI가 영리 구조로 강화하고 MS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상업적 성과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원래의 어쨌든 약속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 AI 측은 이 요구를 진지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괴롭힘성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머스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왜 이 타이밍에 머스크가 소송을 했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거액 청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협상력, 여론전, 재판, 프레임을 동시에 노립니다. 재판에서 피해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는 인상을 심어서 배심원에게 이제 강한 압박을 이제 던지고 두 번째로는 오픈 AI와 MS의 의사결정 구조 모델에 대해서 압박을 걸면서 마지막으로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다른 AI 산업과의 어쨌든 경쟁 구도에서 정당성 서사를 이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로는 이제 이걸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래 하면 약간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게 원래 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하면 정리를 좀 하자면 내가 만든 씨앗이 커진 나무에서 열매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서사를 법정 언어로 어쨌든 번역해서 이제 청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소송은 당분간 이제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시작되면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 CEO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소송은 4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나오는 내용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광고 도입 공식화이고요. 오픈 AI가 챗 GPT에다가 광고를 넣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AI가 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건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건 투자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픈 AI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료하고 저가형 이제 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8달러고 이제 무료가 있는데 그 다음에 20달러가 가죠. 그래서 요 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시험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챗 GPT 답변은 광고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식 글에서는 오픈 AI는 광고 도입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용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수익 다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에는 광고를 넣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일단 20달러 이상 사용자, 월 20달러 이상 사용자들에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답변과 분리해서 명확히 라벨링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개인화 광고를 끌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화 내용을 광고주에게 팔지 않겠다. 그리고 민감 규제조 어쨌든 정치, 건강, 정신건강 등 주변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에서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8세 미만으로 추정되면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다 등 가드레일을 어쨌든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책 방향은 이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계산 비용과 경쟁의 현실입니다.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늘수록 비용이 커지고 그다음에 동시에 경쟁사들도 구독이라든가 B2B, 제휴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 무료 이용자를 유지하면서도 품질 속도 기능을 끌어올리려면 구독만으로 변동성이 커져서 광고를 붙이는 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신뢰 관계입니다. 검색 광고는 광고가 결과를 왜곡한다는 불신을 따라다녔는데 대화형 AI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답변 독립이라고 Answer Independence라는 원칙을 지키고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위치를 답변 아래에 제한하면서 라벨링, 설명, 숨김 같은 통제권을 강조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의 형태 자체가 바뀔 가능성입니다. 오픈 AI는 단순 배너가 아니라 대화형 구매 결정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노출보다 질문, 응답, 비교 결정의 흐름에 녹여질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뭐 선거 측정과 규제의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발표하자 이제 뭐 반응은 좀 엇갈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료 이용자들의 사용이 이제 제한되고 소상공인이나 신생 브랜드가 더 정교한 타겟팅 없이도 의도 기반으로 이제 지금 대화 주제 기반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탁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리스크는 뭐 우리가 우려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답변 아래에 어쨌든 있어도 이용자는 추천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설정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감시가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광고 매출이 아니라 오픈 AI가 약속한 원칙이죠. 답변 독립이라든가 대화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지키겠다는 이런 거치라든가 통제권의 독립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실제 제품에 얼마나 일관되게 그 사람들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도입하면 당연히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용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팔 때까지 관세이고요. 주말 사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완전하게 매입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럽에 대한 8개국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에 미칠 파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발하고 있고 동맹국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힘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힘에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린란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이렇게 총 8개국의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추가 10%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월 1일부터는 25%를 더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이제 무역 정책이 영토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선언에 가깝고 이제 유럽 각국과 EU는 즉각 반발하면서 동맹을 상대로 한 압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린란드는 질문에 트럼프 본인이 반복한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략적 위치죠. 북극 항로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우주 감시 거점 등의 이 부분에 의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강물 자원을 이유로 미국 안보에 어쨌든 필수라는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그린란드에는 미군 기지 피트피크라는 우주 기지가 존재합니다. 1951년 협정에 따라서 미군 활동의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협정이 있는데 왜 소유권을 주장하냐고 이제 보는 건 안보를 넘어서 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가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나토를 틀로 협력 방어가 가능한데 왜 매입을 하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이 균열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나토 동맹국 관세로 벌 준다는 상징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례는 안보 협력의 신뢰를 깎고 유럽 내 대미 의존 축소를 흐름을 이제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보복과 협상의 이제 붕괴입니다. 로이터는 이 관세 위협이 기존의 유럽, 영국의 어쨌든 무역 합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U가 대응 수단을 검토하면 관세라든가 막관세라든가 이런 걸 번져서 공급망과 기업의 어쨌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발표 직후에 어쨌든 시장이 출렁이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듯이 관세에는 예고와 유예 상향의 어떤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격 물류 계약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단기엔 협상력 압박이지만 장기엔 동맹 시장의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 갈등이 계속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린란드 자체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또 핵심적 요충지에 있는 자리에 있고요. 또 북극 항로에 대한 이점도 있겠지만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글 오픈 AI에 데이터 못 준다이고요. 구글이 오픈 AI 같은 경쟁사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라라는 법원 조치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이렇게까지 요청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요지는 뭐 말씀하신 요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구글이 항소를 진행하는 중인데 항소 결과가 이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금 넘기면 이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나 핵심 자산이나 회복 불가능한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즉 나중에 우리가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를 이유로 집행 정지를 요구한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검색 경쟁에서 거의 산소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 품질은 방대한 퀄이라고 하죠. 검색어라든가 클릭, 랭킹, 그리고 스팸 대응이라든가 지역 언어별 패턴 같은 데이터를 강화하는데 이거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경쟁을 살리려면 데이터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 쟁점인 기본값 계약이죠. 디폴트에서 데이터 개방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은 데이터 공유 부분을 멈춰달라고 하면서도 이제 다른 구제책 일부 계약 제한이라든가 그 선까지 하겠다는 태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만약에 실시됐을 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건데 먼저는 연기 집행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검색이라든가 요 AI 결합을 더 빠르게 밀 수 있고 경쟁사는 데이터 없이 지금까지 했던 걸로 버텨야 됩니다. 뭐 바로 이제 우회로죠. 크롤링이라든가 제휴라든가 자체 데이터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이제 구글 쪽에 좀 더 힘이 좋아지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죠. 만약에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경쟁사들은 단숨에 품질 개선 연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검색 AI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게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구글의 요청은 법적 다툼의 핵심 자산을 넘길 수 없다는 방어고 법원 규제의 규제 기간은 경쟁 회복을 위한 실효성을 보려는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싸움의 결론은 검색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시대에서 데이터 접근권을 누릴 사실상 새로 쓰게 될 어쨌든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이슈가 나온 배경을 좀 먼저 보면 구글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 독점 판결에 일단 항소심을 제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짜 생일 끝이고요. 틱톡이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연령 추정 기술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에 있는 계정들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라는 규제 압박이 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미칠 파장도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식이 너무 쉽게 뚫리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틱톡은 이제 프로필이라든가 정보 게시, 영상, 행동, 신호 등을 이제 분석해서 한마디로 AI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계정을 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AI가 부족한 부분은 자동 차단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찾겠다는, 그러니까 의지를 좀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의지가 없었다라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원천 차단에 가까운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 조치가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유럽이 원하는 방향의 단순 차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의무 강화가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어쨌든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플랫폼은 아무 책임 없다라고 하면서 방치했었는데 이 부분이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이제 미성년 보호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진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틱톡이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틱톡은 첫 번째로 탐지 정확도를 올리면서 오탐에 대한 억울한 차단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 이제 검토 의의 절차를 붙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규제 기관과 협의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틱톡은 이의 제기 과정에서 얼굴 기반 추정이죠. 이제 요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용카드라든가 신분증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그동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플랫폼에게 책임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보시면 첫 번째로는 13세 미만의 이제 계정이 유입 잔존 경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이만 속이만 들어오던 그런 방식에서 덜 통하게 되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의심 계정을 걸러내면 어린 이용자들은 체류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오탄 프라이버시 논쟁도 커집니다. 행동 신호를 추정하면 정확성이 이제 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내 행동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틱톡이 자동 차단 대신에 사람 검토를 붙이는 건 규제 대응과 사용자 반발 사이에 절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람이 오면 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AI로만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플랫폼의 확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러 회사가 유사 연령 추정 도구를 했었는데 유럽에서는 표준이 되면 여기 이제 표준이 만약에 된다면 글로벌 제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틱톡이라든가 다른 제품 그리고 우리 포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이 아니라 연령 지속 가능 검증 추정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이 책임을 져라. 전체적으로 돈만 벌지 말고 책임을 지고 이런 비용도 너네가 지불을 하라는 약간 이런 걸로 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의 규제 압박 속에서 13세 미만의 계정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틱톡은 요티 인증으로서 이 절차를 운영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트의 주인공은 LG CNS를 가지고 왔고요. DS투자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4분기 프리뷰와 국가대표 AI 선정 코멘트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LG CNS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 사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가대표 AI 선정 이슈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LG CNS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S투자증권이 LG CNS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해 전망치를 좀 내놓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오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2,1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수익성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부분에서는 10.2%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결국에는 매출보다 이익이 더 잘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기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진이 좀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3분기에 지연이 됐던 수주가 지금 4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에는요, 그동안 미뤄졌던 수익성이 좋았던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더 눈에 띄는 그런 분기가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가 됐던 부분인데요. LG CNS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니라 대신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 DBO 사업이 꼽히고 있는데요. DBO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고 실제로 구축을 하고 전체 과정을 컨설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LG CNS의 위치는 분명한 상황인데요. DS투자증권은 LG CNS가 이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데이터 센터 DBO 수주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요. DBO 누적 매출이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은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데이터 센터 수주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주를 확보한 점을 DS투자증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LG 원팀, 그러니까 이 그룹 차원의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서 앞으로는 해외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DS투자증권이 2026년, 그러니까 올해 DBO 매출이 한 7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국가대표 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이 국가대표 AI 사업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독자 개발 기준 미달로 인해서 또 NC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 평가 점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단계에서 좀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1등이 됐을 때 좀 지원금 2천억 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핵심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AX 사업, 그러니까 AI 전환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보안에 민감한 공공이나 안보 또 국방 영역에서 이제는 외국산 AI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AX 시장의 규모도 살펴보니까요. 일단 과기부 AI 예산이 작년에는 3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AX 사업을 살펴보니까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결국에는 AX가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핵심 국전 과제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지속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픈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LG CNS가 오픈 AI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이 챗 GPT 엔터프라이즈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앞서 삼성 SDS도 지난해 12월 챗 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계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LG CNS 역시나 이 삼성 SDS와 비슷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 기업용 챗 GPT를 도입할 수 있는 도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로 LG CNS 그리고 삼성 SDS가 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CNS 입장에서는 AX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갖추게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성장성이 얼마나 있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AI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로봇, 또 데이터 센터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3년에는요, 한국은행에서 CBDC 실증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에 LG CNS가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예금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 또 코스콤과 함께 토큰 증권 플랫폼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한강 레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로봇 관련해서도 함께 언급이 됩니다. LG CNS는 실리콘밸리에 AI 로보틱스 R&D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유니트리나 스킬드 AI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요, 제조 현장을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RX 사업을 담당할 계획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 기여에는 좀 영향을 주진 않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여전히 계열사에 대한 수주 비중이 6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낮은 편이긴 한데, 대외 수주가 실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지금 맥쿼리 오버행 이슈가 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맥쿼리가 보유하고 있는 LG CNS의 지분이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부담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잔여 지분은 한 8.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맥쿼리가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호 예수 기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2월 이후 추가 매각 가능성을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DS투자증권은 LG CNS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9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LG CNS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15% 빠지면서 6만 8천 원 선에서 좀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는 오픈 AI 협업 소식과 국가대표 AI 이슈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좀 소폭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후의 주가 흐름들은 앞으로의 실적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앞서 살펴봤듯이 맥쿼리 오버행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준비된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초호황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전략들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시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원전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설로 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불을 좀 더 붙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내수 부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여러 차례 좀 살펴본 바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그 생산 라인 근처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이 디램에 대한 수요를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이 되고 있는 속도와 수요가 얼마 정도의 격차가 지금 있는 걸까요? 네, 우선 현재 메모리 시장은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이 전례 없는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쥔 공급 주도권이 극대화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 생산량을 작년보다 5% 늘려서 이 웨이퍼 800만 장에 육박하는 풀가동 체제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나노급 6세대 공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생산 능력 손실이 시장의 갈증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서버용 디램의 경우 수요 충족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필요한 물량의 절반도 못 구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아마존, 델 같은 슈퍼 고객사들이 화성이나 평택 인근의 비즈니스 호텔에 구매 담당자를 장기 체류시키면서요. 2,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내려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의 조기 가동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적 결핍 상태입니다. 결국 삼성은 이 한정된 물량을 마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골라 파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를 점하게 됐고요. 이는 올 1분기 서버 디램 가격 60% 폭등이라는 전례 없는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범용 디램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또 HBM이라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4 납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급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긴 한데요. 만약에 납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로 좀 파이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는 우선 HBM4를 앞세워서요. 올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이 HBM 주도권 탈환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삼성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구동 속도와 발열, 전력 효율 모두 메모리 업체 중 최고점을 받으면서 기술 위기론을 완벽히 씻어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지휘한 디램 설계 재구성 전략이 적중하면서 삼성은 이제 HBM3 12단부터 차세대 HBM4까지 이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삼성만의 강점인 턴키 전략, 다시 말해 로직 다이 제작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는 일괄 생산 체제가 이 빅테크들에게는 생산 시간 단축이라는 매력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삼성의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HBM4 점유율이 선두권에 진입함에 따라 전사 실적을 견인하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잠시 SK하이닉스에게 내줬던 이 디램 1위 자리를 단 3개 분기 만에 탈환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제국의 왕좌를 다시 한번 완벽히 재해석해내는 그 국면에 다가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1월 29일에 이 삼성과 SK의 사상 첫 동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삼성전자가 내놓을 HBM4 양산 메시지는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해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양을 좀 높여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로직 다이고 HBM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 로직 다이가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TSMC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양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도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
관점도 있고요. 영업이익 150조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서요. AI 성능의 한계를 결정짓는 전략 자산의 독점자로서 그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지금 AI 업계는 프로세서의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장벽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삼성은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기술로 이 병목을 정면 돌파하면서 산업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45조 원에서 최대 1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133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시장이 열리면서 이 기기 내에서 스스로 추론해야 하는 온디바이스 AI용 초전력 D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에게는 이 삼성의 메모리는 이제는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추는 생존을 위한 디지털 원유가 된 셈이죠. 2027년까지는 신규 공장 가동이 제한적인 만큼 삼성이 쥔 이 강력한 공급 주도권은 향후 몇 년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D램 업체 중에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 잔치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원가 부담이라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AI발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D램 값이 반년 사이에 3배나 뛰면서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 S26이나 또 아이폰 17 같은 최신 기기들의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요. 이 초지능 AI 기능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성능 기반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격차 D램은 우리가 상상하던 온디바이스 AI의 생산성을요, 이 실질적인 도구로 만들어주고요. 2027년까지 이어질 이 독점적 공급 주도권은 삼성전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각인시킬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체크해봤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이 이슈도 있었죠. 홍라이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처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상속세 납부나 대출금 상환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뉴스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상황이 좋지는 않네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좀 보였는데 두 종목 모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원전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 사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트루라는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는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이 독자 개발한 초대형 가스터빈과 또 세계 최고 수준의 SMR 주기기 제작 역량을 통해서요, 글로벌 AI 전력 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두산의 가스터빈 5기를 전격 구매했다는 사실은 국산 에너지 기술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섰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1600도의 초고온을 견디는 특수 합금 기술과 또 정밀 제작 능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단 5개국만 보유한 고난도 기술인데요. 두산이 이를 데이터 센터용 자가 발전원으로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이죠. 이번 CS 현장을 직접 찾은 박정원 회장과 또 박지원 부회장 역시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맞춰서 현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두산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서요, 미국 원자로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또 대규모 소재 예약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북미 SMR 시장의 생산 허브로서 입지도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에너지가 추진 중인 16기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이 두산의 단조품과 핵심 기자재가 들어간다는 점은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2026년 3월부터 창원 공장에 들어서는 국내 첫 SMR 전용 공장은요, 연간 20개의 모듈을 쏟아낼 예정인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SMR을 단시간에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는 가스터빈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다면 최근에 메타도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6기가와트 규모인데 보통 1기가와트당 한 원전 1기가 만들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거의 원전 7기 정도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원자력에 매달리는 이유도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빅테크들은 24시간 끊김없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위해서요, 이 탄소 배출이 없는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유일한 해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이 메타는요, 비스트라와 오클로 또 테라파와 손을 잡고 2035년까지 6.6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챗GPT 검색 한 번이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을 넘어서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테라파워의 나트륨 냉각 SMR 같은 이 차세대 기술에 직접 투자하면서 에너지 수직 계열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는 또 이렇게 확보한 전력을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는 향후 다른 빅테크들에게도 교과서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력 확보가 곧 AI 경쟁의 성패를 가르는 병목 현상이 되면서 제조나 시공 역량을 모두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십조 원 규모의 수주 기회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메타의 계약이 아마존이나 구글의 계약 규모를 압도하는 역대급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원전이 AI 인프라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이번 계약을 통해서 메타가 하이퍼스케일러들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로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해서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해서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내 원전 건설비가 한국의 5배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적기 시공과 또 예산 내 시공 역량을 갖춘 K원전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미국의 원전 건설비는요, 킬로와트당 약 15,000달러 수준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또 조지아주 보구틀 원전의 사례처럼 이 공기가 수년씩 지연되는 리스크도 매우 큰 상황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APR 1400 설계로 인해서 미국 NRC 설계 인증까지 획득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력과 또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로 이 지식 재산권 분쟁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의 문턱도 비약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 기술로 격상해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55%까지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2030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글로벌 SMR 시장에서요, 이 한국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서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서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이는 곧 우리 증시에서도 이 원전주가 단순 테마를 넘어서 핵심 성장주로 재평가해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내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으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중국의 작년 연간 CPI 지수가 결국에 제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선 중국 경제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또 가계 부채 상환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구조적 총수요 결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CPI는 0.8% 상승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요, 연간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보합권 제로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요, 중국인들의 자산 80%가 묶여있는 부동산 가격이 4년째 하락하면서 가계의 실질 부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의 왕커가 다시 채무 유예를 요청할 정도로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정부가 뿌리는 소비 쿠폰 대신에 저축과 빚 갚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나 베이징의 고급 식당들이 폐업하거나 또 저가 메뉴로 전환하는 모습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생산자 물가마저 3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출혈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자, 또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암울한 단면을 짚기도 했습니다. 네, 0% 물가라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이제는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잉으로 생산됐던 물량들을 해외로 밀어내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에도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작년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중국의 이러한 과잉 생산 물량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덤핑 수출, 디플레이션 수출로 형태로 글로벌 시장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배터리, 석유화학 분야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선 자국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구환신 같은 정책으로 공장을 억지로 돌리고 있지만요. 소비처가 없으니까 그 물량을 해외로 헐값에 밀어내면서 국제시장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인데요.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우리 반도체나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즉각 위축되는 것은 물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고용 유지와 또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유 남는 좀비 기업들을 보조금으로 억지로 연명시키면서 공급 과잉 문제를 전 세계로 전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발 덤핑 리스크를 흡수하기 위해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또 단순한 부품 산업에서 벗어나 이 독보적인 기술과 브랜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철강과 태양광 분야에서 이미 시작된 중국의 밀어내기 공세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가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였던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이 후보에서 좀 배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후퇴했고요.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점들이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관련 국가들에게 좀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
이슈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정상으로 지금 오늘 밤에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제 꿈의 5,000피가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단 160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4,800포인트 선 뚫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15만 원 부근까지 현재 도달한 상태이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장안에서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여전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많아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번 주 코스피 5천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분위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였습니다. 네.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도 계속 시장이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힘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0.9% 올라오면서 4,840포인트대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시장이 끝이 났거든요. 일단 뭐 지난주까지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에 매도를 하다가도 근래 들어서 다시 매수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IT가 주축이 돼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은 삼성전자가 3% 이상 더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이제 IT 쪽 그리고 대형주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그 수급도 이제 대형주 IT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매수 쪽으로 조금씩 전환되는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세를 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부과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트럼프의 그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반도체주들이 과연 더 올라가서 시장을 또 5,000포인트까지 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뭐 지금까지 잘 올라왔지만 4,9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한 번의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지금 보면 이제 4,000포인트 구간에서 한 번의 주가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3,000포인트 구간에서 주가의 조정이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상승폭으로 본다면 너무나 또 빠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4,900포인트 바로 이번 주에 도달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시작된다면 이번 주부터 해서 좀 변동성을 주고 나서 다시 또 시장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던 그런 가운데서 매수하고 있던 업종들도 분명히 눈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안에서 원전주라든지 또는 로봇주, 증권주 그리고 뭐 항공주와 건설, 유통주까지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까지 수급이 전달이 되진 않았고 대형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순환매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면 순환매 과정은 조금 더 순환매로 조금 더 확산되는 이 수급의 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나서 뭐 IT 쪽에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매도 금액이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서 상승은 하지만 지수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은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승 종목수의 비율이 작을 때 무리하게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시장은 조금 흔들릴 때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불안하지만 차라리 그럴 때 좀 저가 매수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들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빠르게 올라왔던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4,900포인트 도달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들도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반도체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다음 주 한 29일쯤에 컨콜 같이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컨콜이라는 이벤트 전에 혹시 관세 리스크로 주가가 좀 움직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분할 접근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분명히 또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올랐거든요. 물론 내부자의 이제 주식 매수가 또 이유이기도 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3분기까지 이제 계속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사이클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사실 이 반도체 쪽에 유독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경유해서 다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세를 또 매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관세를 또 물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TSMC처럼 아직까지 이제 최애국 대우를 과거에 약속을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최애국 대우를 또 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TSMC나 이런 기업들 비교했을 때는 투자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추가적인 투자 약속을 좀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또 최애국 대우로서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조정 시에는 분명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뉴욕 증시 마이크론 급등이 있었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삼성과 또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이전에 혹시 흔들림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였던 캐비넷시 국가경제위원장이 이 후보에서 좀 배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후퇴가 됐고요. 지금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양 지수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떨어지면서 4,829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17% 빠집니다. 95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먼저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는 지난주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 1% 정도의 낙폭이 그려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3%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는 미국에서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 엔솔의 경우에는 지금 1.15%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1.5%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0.3% 강보합권의 움직임 제외하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밝히면서 한 10%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3.5%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가량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까지도 오늘 전반적인 바이오 투심도 좀 약한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좀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그 물량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연출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지금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좀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900포인트 정도의 자리, 5,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근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수급은 사실 너무 작아요. 외국인들이 16억 정도의 매수, 기관 쪽은 반면에 159억 정도의 이 거래 수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매도를 400억대, 그리고 15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종에서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270억, 그리고 기관들이 140억.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IT 쪽에 대한 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시장이 지금 뭐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약하게 출발했을지언정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주가의 추가적 지금은 이제 시작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이제 플러스로 전하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강한 건 이제 현대차 쪽 자동차고 부품주들이 여전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고 이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까지 주가가 더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건 상호 관세에 대한 그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역시 이제 수급이 많이 돌아왔던 업종으로 본다면 원전 쪽입니다. 최근 원전주나 이제 올해 로봇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원전주를 분명히 좀 봐야 되고 로봇의 경우에는 올해 CES에서도 굉장히 좀 큰 화두가 있었고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의 랠리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휴림 로봇이 16% 이상 올라왔고요. 유진 로봇도 10% 이상,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역시 이제 그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도 매수를 할 때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급이 순환매에 도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쪽에 수급이 몰려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빠진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업종에서는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업종들은 없는데요.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 IT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나 더 이제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5,000포인트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5,000포인트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면 시장이 5,000포인트 돌파를 해준다면 결국은 좀 안도에 대한 랠리로서 중소형주까지도 수급이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0.11% 오르면서 양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분명히 코스피가 5,000피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0.2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초반에는 로봇 쪽이 시세가 좀 강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로메카가 한 22%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 대장주가 뉴로메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전통 로봇주보다 이렇게 새롭게 오르는 쪽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보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시선으로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될까요? 저래도 약간 비슷한 질문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주항공 쪽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스페이스X 쪽을 봐야 되느냐. 새로운 테마거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로봇주에서 크게 합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인 로봇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상승이 워낙에 컸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엮이는 그런 로봇주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한번 몰리면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로메카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뉴로메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뉴로메카가 단기 급등이 나와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묶여 있는 만큼 사실 이 종목도 많이 이제 적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새롭게 뭔가 좀 이제 새로운 이제 종목들이 그 로봇에 또 합류하게 됐을 때 테마에
그때는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을 해서 단기에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초기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수가 이제 한번 붙으면 거의 뭐 상한가라든지 뭐 20% 이상 급등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로봇주를 매매하거나 부담감은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전통 로봇주들 그동안 좀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잘 받아왔던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때 이제 매수 접근해서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전략들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의 그 폭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사실 1, 2%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주가의 급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고점에서의 조정이 최소한 20% 이상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적인 어떤 이제 그 매매 타이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은 급락 시에 뭐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대응 접근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그동안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주가 폭이 좀 컸기 때문에요. 약간 한 20% 정도가 넘는 구간에서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하고 또 다시 수익을 봤을 때 파는 전략들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서도 원전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비상 전력 경매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들의 지금 상승 추세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구간일까요? 사실 원전주는 지난해부터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이 굉장히 대장주로서 주축이 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원전주들 그런 종목 이제 원전주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AI 거품론이 일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역시 우리가 뭐 투자를 그만큼 좀 수익성이 그렇게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 때문에 이제 원전주까지도 하락을 좀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결국은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된다면 그만큼 전력에 대한 문제는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원전주들은 우리가 뭐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전이 필요한 거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변화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원전 정책들의 변화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에 있어서 또 AI 쪽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이제 뭐 사업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로봇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꾸준히 이제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원전,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또 원전을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지금 최근 보시면 이제 한전기술이라든지 또는 우리기술,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제 K팀이라고 하죠. K원전팀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좀 쌀 때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들을 지금은 저는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역시나 AI 사이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주 움직이고 있지만요. 지금 선별적으로 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1% 정도 빠지고 있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14%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현대차가 오늘 한 7% 넘게 올라와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제 40만 원을 넘어서고 나서 한 번쯤 조정이 올까 싶었는데 오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혹시 이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모아가는 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주가 올랐을 때 시장을 보통 이제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견인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이번 CES 2026에서 로봇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협업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의 또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차로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의 관세보다 높게 관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사실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위법에 대한 판결 가능성을 좀 높게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법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패소를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정말 큰 막대한 황금 리스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에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황금의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 22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지금 이제 황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뭐 관세를 기존에 내렸던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데 만약 이번에 이 위법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더 이상 관세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만도감에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큰 조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2026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로는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새롭게 재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7% 넘게 오르면서 44만 원이라는 벽을 좀 더 뚫어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판결이 또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 기대감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전에 성공한 모습으로 장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지금 지수를 지탱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좀 약하게 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돌려 세우네요. 지금 4,850선까지 지수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웠고요. 코스닥도 958선까지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었는데 규모가 살짝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기관 쪽에서 반대로 받아주는 부분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초반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이 글로벌 변수죠. 미국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다시금 좀 점화되는 그린란드 사태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일단 뭐 그린란드의 이 훈련을 참가했던 뭐 유럽 8개국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관세 10%, 6월부터 추가 관세 25%.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합의됐던 관세 협상에 대한 틀을 모두 다 번복하고 다시금 관세 부과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시초에 국내 증시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는데 일단 오늘 시초의 흐름들은 뭐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뭐 최근에 외인의 수급이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좀 재차 유입이 되면서 뭐 기관과 개인의 어떤 지수 방어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아주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특이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뭐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1%대, 지금 0.7, 0.9%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인 어떤 변수는 일단 시황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는 미 증시 선물과는 좀 다소 커플링이 되지 않고 디커플링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어떤 이 체크 포인트상 뭐 좋은 점은 사실 뭐 증시 예탁금이 다시금 92조 6천억 원대를 좀 회복해 준 점. 지난주 90조 원대를 좀 하회했죠. 87조에서 88조 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인 증시 대기 자금의 어떤 이탈인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지수 상승과 좀 맞물리면서 거래 대금으로 상당히 좀 유입이 좀 됐었는데 최근에 이 증시 예탁금이 다시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좀 고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은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수의 어떤 방향 무게 이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흐름들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라면 오늘 뭐 약보권에서에 대한 상승세가 양 지수에 좀 고르게 좀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 특히나 내러티브가 좀 좋은 섹터, 뭐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쪽으로에 대한 수급은 재차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특히나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본격화 좀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 안에서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 지수 자체는 플러스권으로 좀 돌려 세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도 92조 원대 현재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5천까지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코스피가 3%, 코스닥이 4% 정도 남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쪽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원전 우리 또 계속 짓는 거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좀 불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는 미국 쪽에서 비상전력 경매에 관련해서 이니셔티브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에 대한 부담 자체를 가계에서 데이터 센터나 빅테크 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원전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고요. 자동차긴 한데 사실상 현대그룹주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현대차가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7%까지 오름 세션하고 있고요. 기아도 같이 따라갑니다. 3% 정도.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한 1에서 4% 정도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같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긴 합니다만 현대차에 좀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로봇입니다. 오늘이 로봇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제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여줬죠. 그래서 뉴로메카 쪽이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봇도 이제 20%로 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 T로보틱스도 19%,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10% 넘게 오르는 종목들 많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로봇 쪽에서도 전략들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전 첫 번째부터 열어서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몰랐던 뉴스는 아니지만 원전 쪽은 그동안 좀 수급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작년까지 상승했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원전 정책의 확장 기대감들. 이 부분은 뭐 체코 원전 수주와 함께 올해부터 좀 개화될 수 있는 SMR 프로젝트라든가 확장된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는데
최근의 기조를 보면 국내 뭐 전기본 11차, 전기본에 대한 내용처럼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1기 부분들이 다소 이 11차 전기본에 대한 내용들 수정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됐습니다. 12차 전기본을 현재 논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에 일단 이 건립 기수들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일단 탈원전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수긍을 좀 하는 분위기지만 확장적인 어떤 정책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였죠. 다만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기조를 좀 감안해 볼 때 뭐 데이터 센터의 건립, 그리고 국내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의 속도를 좀 내기 시작하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건립일로부터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준공 시점과 좀 맞물리게 된다면 국내 경우에도 전력 수급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사실상 대안은 원전뿐이 없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뭐 당장 원전에 대한 정책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건립 기수가 뭐 최소 시운전 그리고 가동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구간을 10년에서 한 12년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때, 그 기간에 대한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는 어떤 전력의 대체 수단은 뭐 열병합 에너지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들과 병행하면서 원전 정책도 좀 확장 기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호를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뭐 올해부터 좀 가시성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작년 12월에 SMR 지원 기업 2곳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 곳이 미국의 원전 개발사 홀텍이었고요. 두 번째는 테네시 전력청이었는데, 모두 다 이제 텍사스의 SMR 프로젝트를 지원과 동시에 이제 올해 좀 착공을 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홀텍과에 대한 EPC 독점 수주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최근에 주가 좀 강했다는 점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오늘의 움직임들은 뭐 우리 기술 같은 중소형주 중심의 원전 보조 기자재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낙수 효과에 관련된 어떤 수급들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체크 포인트는 원전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대형 프로젝트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수주성과, 이 부분이 대형 원전주, 특히나 EPC의 강점을 갖고 있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도 한수원가에 대한 이 일원화 정책들이 올해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확정이 좀 된다면, 일단 원톱 체제 안에서 한국전력의 가치 반영들이 본격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한전 기술과 좀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1차적인 상승 이후에는 원전 뭐 부기자재 관련 중소형주 종목들이 밸류체인 안에서에 대한 연속성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현실성 있는 성과 위주에 대한 재편, 이 부분에 대한 옥석 거래기는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 쪽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살짝 좀 수급이 체크가 되기 시작을 좀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박스권 유지했다가 한번 팍 튀어주고, 길게 박스권 유지했다가 또 한번 튀어주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이 딱 그 구간에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팍 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 뭐 오늘도 신고가를 좀 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음봉 전환했는데 97,800원, 오늘도 52주고가 좀 나왔고, 일단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였던 최근의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성과의 가장 밀접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사실상 뭐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 같은 원전의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기기 모듈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과 상당한 어떤 파트너십을 좀 구사하고 있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일단 웨스팅하우스 같은 뭐 대형 원전을 짓거나 아니면 SMR 개발사는 뭐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같은 엑스에너지 같은 그런 기업들과에 대한 유착 관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좀 잠재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부가돼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북미권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스터빈에 대한 포화, 시장의 어떤 포화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수주 성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뭐 3분기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한 1조 원대 후반까지에 대한 수주량들이 좀 증가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유산, 그래서 한 2조에서 3조 원대에 대한 누적 수주량들을 올해 좀
일단 성과로 좀 입증해내게 된다면 일단 뭐 양 파이 관점에서에 대한 매출은 올해 확장 기조를 보인 것은 뭐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눌림을 주는 구간에는 재차 좀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재차 눌려주는 구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순매수 상단에서는 확인이 다 됩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위 종목으로 확인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재 5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또 현대차가 아닐까 싶어서 자동차 쪽으로 또 빠르게 시선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8%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좀 6.5%까지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는 벌써 90조까지 다다랐고요. PBR도 아침에 한 1배로 확인을 했다가 지금은 1.01배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가격대 되면요, 대표님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24년 대비해서 25년 좀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들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로봇 같은 성장 가치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주가는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미리 땡겨온 감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지요? 현대차의 가치 반영, 현대차의 가치와 좀 많이 비교되는 종목이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뭐 도요타죠. 사실상 도요타가 현재 현대차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한 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과연 이제 어떻게 좀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차량, 북미권에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이 도요타가 소폭 좀 높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합산 판매량들을 좀 고려해 보면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도요타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사업 같은 데에 대한 어떤 확장 기조가 일단 현대차 그룹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 기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는 점. 특히나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대차는 레벨 4 단계에서 일단 안전성을 좀 고려한 레이더와 라이더를 좀 기본으로 좀 탑재된, 그래서 뭐 올해 연내 좀 상용될 수 있는 뭐 웨이모 같은 로봇택시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유효한데, 사실 뭐 도요타의 경우에는 일단 ADAS 관련된 기반을 해서 운전자가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안전성을 좀 추구한다는 이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모빌리티 전략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좀 확연하게 좀 나타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로봇 사업에 대한 확장 기조를 현대차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치의 어떤 반영 관점에서 뭐 단순하게 도요타와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최근에 이런 기조들은 일단 뭐 키 맞추기 과정에서에 대한 수급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일단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전략으로서에 대한 또 변화 부분들, 이 부분은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일단 외형의 확장 관점에서에 대한 평가를 현재 구간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시가총액 현재 뭐 4위에 있습니다. 저는 뭐 조만간 3위권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크게 좀 제치면서 3위로 좀 등극할 수 있는 기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로보틱스 부분에 대한 확장 기조, 이 부분보다도 일단 모빌리티 부분, 특히나 과거 한 2년간은 뭐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장차를 좀 중점을 했다면 지금은 확연하게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이 약화됐던 정도에 대한 판단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들을 저는 이번 뭐 CES를 통해서 좀 각인을 좀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보기 때문에 성과 좀 뚜렷해지고 이제 상용화 일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현대차의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총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90조 정도가 되는데 LG 엔솔이 90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시총에 대한 변동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무서운 기세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인 로봇 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로봇이 생각보다 이 연속성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언제까지로 좀 보고 계시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CES 이벤트를 앞두고 로봇주가 한 올해 쉽니다. 그러니까 CES 이벤트가 좀 종료되고 작년 기점으로 보면 한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수급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다만 뭐 대선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도 사실 AI 정책과는 좀 다르게 로봇은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뒤늦게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사실상 뭐 삼성과 뭐 LG, 뭐 대기업들의 로보틱스에 관련 사업 전략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작년 초 뭐 지분 투자라든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됐었고 이부터는 현대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부분들 그리고 상용화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구체됐다는 게 이번 CES 2016을 통해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막연하게 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국책사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상용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뭐 전동 모듈이라든가 모터,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정밀 제어기 같은 그다음에 뭐 구동 제어기 뭐 등등 이제 다각화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나 해당되는 기술들이 자동차 부품주의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색채가 좀 묻어나면서 수급을 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조는 뭐 대형주 중심, 그다음에 대형주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는 중소형주가 그 공백을 좀 메우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정 이벤트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내러티브가 현재는 뭐 가장 좋습니다. 일단 CES 2016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HD 현대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들이 그쵸, 좀 맞아요. 유효하고요. 여기 대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 모델에 대한 공개.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가 크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옵티머스 3세대 부분은 뭐 대량 양산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당장 공정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상용화 타임라인이 가장 빠른 뭐 로봇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도 다시금 좀 재편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재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3월에는 뭐 GTC 2016 같은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죠. 여기서는 일단 뭐 그동안에 강조됐던 AI의 색채보다는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 자율주행 플랫폼까지에 대한 공개 부분들 일단 뭐 확장 기조를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들은 일정 이벤트와 유사하게 오히려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정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IPO, HD 현대 로보틱스 남아있고 지금 상용화 타임라인으로 가장 빠른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에 대한 옵티머스 이벤트 그리고 엔비디아 GTC까지 본다면 2월, 3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벤트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로봇은 물론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상승한 기간을 보면 꽤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나마 좀 덜 움직였던 섹터들,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섹터로 본다면 바이오 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랑 바이오주랑 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급의 이동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보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붙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일단 CES 2016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맞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을 좀 비롯해서 대형 바이오주가 오히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좀 우리가 뭐 애써서 좀 찾아보자면 사실상 이번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글로벌 빅파마들과에 대한 어떤 협력 성과가 다소 좀 부재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일단 여기 더해서 뭐 풍문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뭐 블록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알테오젠의 플랫폼에 관련된 노이즈가 한 번 더 좀 부각되면서 UBS가 또 악의적인 또 리포트를 좀 냈던 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좀 정식시키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보겠고 다만 개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작년에 사실 이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의 사실 기술 이전의 성과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최근 한 3년간의 기술 이전 성과가 가장 높았던 해가 작년이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시황 기조를 보면 올해는 기술 이전 성과가 2025년도보다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주목해 보면 여전히 일단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ADC 플랫폼이라든가 일단 제형 전환 플랫폼 같은 것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임상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차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다만 단기적인 수급이 로봇주에서 좀 이동하기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워낙 지금 현재는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끌고 가는 수급의 연속성들이 네. 계속해서 좀 단발성보다는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전 3월까지는 일정 이벤트상 로봇주는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접근 시점들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구간. 그래서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다수에 대한 어떤 잠정 실적 발표라든가 확정 실적 발표.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 6주간 전에 사전 재무제표를 좀 제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월 중순에는 그죠. 뭐 이뤄진다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회귀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에서 제약 바이오로 가는 수급의 이동에 대한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3월까지 오히려 로봇에 대한 이벤트가 더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 안에서 사실 종목들 최근 보면 나도 원래 로봇주야 했던 종목들도 슬슬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건 또 뉴로메카, 삼성에 네. 대한 이슈 붙어준 쪽도 움직임 체크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중소형주의 단기적인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오, 계열사 안에서 네. 좀 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폭이 오늘 소폭 좀 반납되는 모습 보였어요. 고가 네. 기준에서 한 7%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현대차 그룹의 명확한 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확고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로봇의 유지 보수라든가 부품 AS 같은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어떤 이 관제 제어 부분들을 동사가 도맡아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 해서 최근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일단 SDV 관련된 매출 부분이 최근 3기년도 한 5%대 계속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룹의 IT 부분이라든가 소싱 업무에 좀 치중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다각화된 어떤 사업 전략 안에서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잠재적인 어떤 가치 평가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셔널의 일단 뭐 연내 로보택시에 관련된 상용화 부분들이 동사의 일단 이 로보틱스의 어떤 적합된 아이오닉 5에 대한 기술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장 부품에 대한 효과들은 동사의 매출 효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로봇 안에서 중소형단에서 최근 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좀 잘 움직였었던 현대그룹주 안에서 현대오토에버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쪽은 현대그룹주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 두뇌 역할,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잠시 한번 AS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장했을 때 체크했던 그림은 데드크로스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좀 빠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올려 세웁니다. 3% 가까이 오름 세션하면서 95,200원 여기 부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약간의 데드크로스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딘디파마텍은 사실 가지고 있는 이벤트는 되게 많잖아요.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주제가 메쉬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아직 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까요? D&D 파마텍이 오히려 이번 이 컨퍼런스 일정에서 주가 좀 더 빠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아요. 좀 아까운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뭐 평가 지표가 뭐 유효성 지표에서 미달한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12주차, 24주차도 뭐 긍정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초기 데이터 값과 크게 좀 확장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 낮췄다. 그 정도로만 좀 찾아볼 수 있겠고 여기도 해서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 이전 성과가 아마 저는 올해 이슬기 대표죠. 올해 뭐 상반기 내지는 뭐 하반기 정도의 기술 이전 성과에 대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면 D&D 파마텍의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뭐 단기 추세선 안에서에 대한 이탈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단기적인 어떤 저는 하락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8만 원에서 현재 9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밀린다면 뭐 동생에 대한 악재 부분들보다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전체적 어떤 시황이 좀 악화된 영향을
일부 좀 받아간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메시 치료제 관련된 성과 그리고 그러니까. 오랄링크의 맞아요. 플랫폼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순환매 시세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했을 때는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데드크로스가 체크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5일선과 21선 딱 맞닿아 있는 구간에 차트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확인을 좀 같이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 9만 원대에서는 여전히 매집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점 부담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가운데 AI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망에 가까웠고요.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연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10개 중에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깔리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한국과 미국의 또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지금은 엇갈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4,8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시가 0.63% 상승하면서 9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기관이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했는데요. 오늘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시각 1,3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200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하락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 매수 우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현시각 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사자세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주 연속해서 상승했고 또 마이크론도 7%대 가량 강세를 보였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시가 온도가 좀 다른 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하락하면서요. 14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시각 7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들어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요. 미국 AP나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유명한 언론 매체들이 이 CES에서 공개한 피지컬 AI 비전과 또 로봇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요. 가장 진화된 휴머노이드다라고 잇따라 호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피지컬 AR 시대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6%대 강세해 보이면서 44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곳도 있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위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과 또 전력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시가 0.7%대, 8%대 하락하면서 9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5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에서도요, 이 로봇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근거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협동 로봇 제조와 또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시가 20%대 상승하면서 10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우선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로봇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휴림 로봇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17%대 상승하면서 14,7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술 이전 성과를 예고하면서요. 지난 거래일에는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약세해 보이면서 50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영과 현대무백스 등 오늘 로봇과 또 관련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대 보이고 있는 고영 오늘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던지고 있지만 그 물량들 기관이 조금 더 많이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